안녕하세요. 통합과학 7주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 목, 금 등교 계약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화 등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 목, 금은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온라인 수업으로 한 주차 수업 분량을 탑재를 하고, 한 주차는 등교 수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업은 1주차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3시간 과학 수업 들었죠?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1차 시, 2차 시, 3차 시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같은 경우는 1차 시 수업만 이번 주에 들으면 되고, 다음 주에 수목금에는 2차 시, 3차 시 수업을 들으면 되고, 나머지 2반, 3반, 4반은 월화에 2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 월화에 1차 시, 2차 시 수업을 듣고 다음 주 수목금에 3차 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혹시 모르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톡이라든지 전화로 여쭤보면 담임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자마자 몇 번 등교 안 하고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온라인 수업의 학습 내용에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에 대해 관련된 내용 궁금하면 등교 후에 수업 시간에 질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등교하자마자 처음부터 여러분들 중간고사까지 시험 범위까지 학습지를 전부 다 나눠 배부할 겁니다. 배부할 테니까 그때 정리하는 시간은 또 선생님이 한번 갖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1주차 분량 온라인 수업을 하고, 1주차 분량은 등교에서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온라인 수업하는 1주차는 생명체 구성물질의 다양성입니다. 이 단원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단원, 신소재에 관련된 다음 단원은 등교 계약 후에 여기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단원 생명체 구성물질의 다양성입니다. 교과서는 66에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위체의 결합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단위체. 어떤 물질을 구성할 때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단위. 그게 바로 단위체입니다. 단백질을 만들 때, 단백질은 고문자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단위체라는 거.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 포도당으로 쭉 결합되면 이게 녹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과 핵산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 지질, 그리고 핵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단백질도 종류가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전달해서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DNA나 RNA, 그런 단백질과 핵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학습 요소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단위체,
단위체. 아미노산이 단위체입니다. 뭐의 단위체일까? 바로 단백질의 단위체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도 단위체입니다. 뭐의 단위체냐? 아까 얘기했던 핵산, 즉 RNA나 DNA의 단위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 학습 요소로 배우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은 흩어진 것을 모아서 다듬으면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 된다는 뜻이다. 진주 있습니다. 진주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는 진주를 꿰어서 진주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더 값진 어떤 물건이 된다는 얘기죠. 예. 구슬이 홀로 있을 때는 단순한 모양일 뿐이지만 실에 꿰인 여러 구슬은 목걸이나 팔찌 등의 장식품이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구슬 하나하나가 바로 단위체라는 것입니다. 단위체에 비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걸이나 팔찌가 이 단위체가 쭉 결합된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RNA나 DNA 같은 핵산이라든지 이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체 중요한 정의니까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 반복해서 이용되는 기본 재료다. 이게 바로 단위체다. 기본 재료. 당연히 단위체의 개수가 많이 결합될수록 물질의 크기는 커진다. 구슬을 20개 연결한 거하고 구슬을 200개 연결한 거하고 크기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단위체 개수가, 즉 단위체가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그 크기는 당연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단위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르거나 또는 개수가 10개냐, 20개냐, 100개냐, 1000개냐, 10,000개냐에 따라서, 또는 결합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단백질도 종류가 뒤에 나오겠지만 종류가 다양한 그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 뭐가 있었죠?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구성 원소는 바로 뭐였죠? 탄소, 수소, 산소였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질소 같은 것도 더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원자들이 결합하여 단위체를 이루고 그 단위체가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결합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어떤 지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자라든지 밥이라든지 밀가루 음식들에 들어있는 것들이 주로 뭔지 아시죠?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단위체. 네,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포도당의 분자식은 C6개, H12개, O6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도당의 어떤 이 분자식 정도는 고등학생이니까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C6개, H12개, O6개. 요게 포도당인데 얘가 쭉 결합되어 있어. 쭉 사슬 형태로 쭉 결합되어 있어. 옆에 가지 형태로 또 더 붙어서 결합되어 있어. 포도당이 단당류인데 이게 한 10,000개 정도 결합되어 있다. 그게 녹말입니다. 녹말. 어쨌든 요 감자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있죠. 녹말은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에
기본 단위체는 바로 포도당이라는 거, 그거 알면 되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이 결합 방식에 따라 또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당이 녹말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글리코젠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또는 셀룰로스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녹말이나 글리코젠 얘는 어떤 식물성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 탄수화물이 얘는 동물성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합 방식을 보면 뭔가 좀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러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뭐가 될까요? 바로 포도당이 되는 거야. 포도당이 돼. 녹말 분해시켜.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분해시키면 어디까지? 포도당까지 분해가 됩니다. 포도당 작으니까 우리가 흡수해서 각 세포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합니다. 세포호흡을 왜 할까요? 에너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이거를 먹어줘야 돼. 그래서 소화를 시켜서 포도당까지 분해된 다음에 그 포도당을 피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에 보내서 세포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세포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는 게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고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이게 우리 팡팡해지죠. 살이 찌는 거죠. 왜? 남은 사용하지 못한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축적된다고 배웠죠? 바로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예.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쉽게 이게 다이어트가 안 되죠. 어쨌든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겁니다. 주식이 뭐야? 쌀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게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말과 글리코젠은 이 포도당이 어떤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어져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말은 어떤 식물성의 어떤 형태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어떤 동물성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봤던 셀룰로스는 얘도 포도당으로 결합된 건데 여기처럼 여러 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구성 성분이 되냐? 바로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 된다. 이렇게 결합 방식에 따라서 어땠습니까? 포도당도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다른 탄수화물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보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 가장 많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은 물이죠, 물. 물인데 물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뭐가 탄소화물 중에서 뭐가 가장 많냐? 바로 단백질이 생명체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다. 물론 지방이 가장 많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쉽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은 어떤 육류에도 많이 있고 콩 같은 거에도 많이 있고 콩으로 만든 제품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선 같은 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 지금 여기 쓰기가 좀 불편해서 일단 말로 설명을 하고 어떤 자막으로 선생님이 올려주든지 써주든지 하겠습니다. 그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 중심에 탄소가 있습니다. 중심에 탄소가 있고 그 옆에 질소가 결합되어 있고 그 질소에 수소가 2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심 탄소 옆에 또 탄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고 그 탄소 위로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 OH 뭐 수산화기라고 하는데 OH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심 탄소에 위로 R로 우리가 보통 쓰는 알킬기라는 그러한 알킬기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결합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알킬기의 종류가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알킬기에 따라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은 이제 신경 쓰지 마. 아까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했죠?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되어 있고 밑에 OH기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이 산소와 다른 아미노산의 그 OH가 결합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 물이 됩니다. 물. 산소 하나와 OH가 결합이 되면 물이 됩니다. 물. 그래서 결합할 때 그 물이 빠져나옵니다. 물이 빠져나오는 그러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그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데 그때 물이 빠져나와.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건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 반응, 즉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그 반응이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결합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지금 색깔이 다 다르죠? 구슬이? 이게 이제 구슬을 아미노산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다른 아미노산이 있다. 아까 몇 종류라 했죠?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은 주로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백 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 있고 개수가 달라질 수 있고 배열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까 20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개의 종류가 있어. 20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자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합 형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 자리라면 20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두 자리라면 두 자리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다면 몇 종류의 단백질이 나올 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20의 제곱, 즉 20 곱하기 20, 400개의 어떤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몇 종류가 나올 수 있을까? 바로 20의 3승. 5개라면 20의 5승. 개의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지만 그거 이상만큼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는 그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는 뭐 단백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 수만큼보다 더 많은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아미노산이 막 결합해서 막 사슬 형태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면 뭐 결합 형태라든지 아미노산의 종류라든지 뭐 그거에 따라서 그 모양이 여기처럼 뭐 나선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병풍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태.
그런데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이 또 달라집니다. 입체 구조에 따라서 그 단백질이 기능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뭐 휘거나 비틀려서 입체 구조가 되며 이런 입체 구조가 여러 개 모여 하나의 단백질을 이루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백질은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면서 근육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여러분 손톱이라든지 또는 효소, 여러분들 그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하는 거의 효소의 99% 이상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호르몬,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항상성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체온을 이렇게 유지하고 어떤 혈액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혈액 속에 들어있는 어떤 농도라든 이온의 농도라든 이런 걸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항상성 주 역할을 하는 호르몬도 거의 99에서 100%가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구성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걸 주성분으로 몸이 생리작용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럼 여러 가지 주요 단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온라인 수업할 때는 솔직히 다른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왜? 수업의 그 엑기스만, 진짜 핵심만 주로 설명을 하는 편이고, 원래 수업 시간에는 요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조금 덜 지루하긴 한데,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들 굉장히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많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수업은 꼭 해야 되는 어떤 학습 내용을 위주로 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요거 관련된 약간 스토리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좀 덜 지루하게.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또 다른 과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먼저 단백질의 종류, 케라틴 단백질. 여러분들 아까 했던 머리털, 어떤 털, 손톱 이런 거의 주성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액틴 단백질. 말 그대로 액틴, 액티브한 어떤 활동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단백질. 여기 걷거나 달리는 것 같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이게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게 항상성입니다.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호르몬의 주성분. 호르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단백질. 또 이거 중요하죠. 항체 정말 중요하죠.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 요즘에 대유행하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 물론 우리가 방어작용을 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걸 뚫고 들어왔어. 들어와 버리면 얘는 바이러스입니다. 즉 항원이야. 병원체란 말이야. 걔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들어왔으면 내 몸속에서는 얘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얘를 꼼짝 못하는, 즉 항원, 코로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얘를 죽이거나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온 게 처음이야. 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코로나에 대한 내 몸속에서 정보가 없어. 그럼 항체를 만드는데 못 만들어. 시간이 오래 걸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도 나중에 다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완쾌돼서 퇴원하고 완쾌되죠.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처음 들어온 놈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항체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감기 같은 경우 좀 자주 앓던 감기 같은 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때? 몸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바로 얘 들어왔어. 저번에 왔던 놈이야. 어떻게? 내가 만들어 버립니다. 뭐를? 항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컨디션이 그렇게 괜찮으면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항체를 만들어서 아프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온 놈이야. 감기 바이러스도 신종은 무섭죠? 왜? 처음 들어와서 내가 몰라. 정보가 없어. 항체를 바로 못 만들어. 한번 들어와서 그냥 항체를 만들었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항체의 주성분 99% 이상 100%가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어디에 들어있어? 피 속에,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효소, 아까 얘기했듯이 소화나 세포, 어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여러분들 그 아밀레이스,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도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효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효소들도 어떻게 단백질로 되어 있다. 효소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반응을 확실히 빨리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단백질, 다양한 기능하는 단백질, 이것은 여러분들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아미노산의 결합 형태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기능에 맞게끔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열에 약하다, 산에 약하다는 겁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서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은 40도 이상이 되면 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40도 이상 올라가게 그냥 방치해두면 좋지 않다는 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이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예. 왜? 한번 내 몸속을 구성하는 어떤 단백질의 변성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아프걸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열이 40도, 41도 그것도 계속 방치해두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왜?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얘도 어떤 모습이 달라지면, 구조가 변형이 되면 몸에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남모양 적혈구가 있는데, 원래 적혈구는 이런 형태, 둥근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입체 구조가 남모양으로 돼 있어. 남모양으로 되다 보니까 산소 운반이 조금 어렵습니다. 산소 운반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빈혈의 고통을 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알츠하이머병, 그다음 알츠하이머병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약간이 아니라 치매 증상이 좀 심각하게 동반된다는 거. 그다음에 파킨슨병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나타나는 병이긴 한데 젊었을 때 어떤 충격이 컸거나 뭐 그러면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파킨슨병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좀 종종 보기 하는데 주로 이제 복싱 선수라든지 어쨌든 요거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제 몸을 좀 가누기가 좀 어렵고 그러한 병. 광우병은 뭐 사람이 걸린 거는 잘 보진 못했지만 미친 소처럼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도 단백질의 어떤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예. 핵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2차 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